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금 문제로 고민해 보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임대료도 밀리고 결국엔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말이죠. 회사가 망하면 문을 닫으면 되지만 그런데 한 나라 전체가 빚을 못 갚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빚을 못 갚는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국가 파산이란 사실 채무 불이행을 뜻하는 거죠. 이는 정부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게 국가는 파산 법정에 가지도 않아요. 판사가 나와서 이 나라는 파산입니다 라고 선언하지도 않고 누군가 와서 청와대 가구를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신용이 완전히 바닥나는 거예요. 투자자들과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 정부는 돈을 못 갚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계속 안 갚으면 다시는 빌려주고 싶지 않아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돈 빌리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필요한 물건들, 특히 석유나 의료용품 같은 필수품을 수입하는 것도 훨씬 힘들어지죠.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국의 소중한 자산들을 다른 나라에 넘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리랑카가 2017년에 한반토타 항구를 중국에 99년간 임대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이건 전체 국가 부도가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 때문이었지만 말이에요. 국가가 돈 문제로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라가 빚을 못 갚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너무 많이 빌리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빌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시작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산의 대부분이 빚 갚는 데 들어가고 다른 중요한 일들에 쓸 돈이 거의 남지 않게 되죠. 이런 상황을 부채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해요. 옛날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곳에서 또 빌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빌리고 말이에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결국 더 이상 빌려줄 곳이 없어지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미국 달러로 돈을 빌리거든요. 왜냐하면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대출 기관들이 달러로 빌려주기를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용국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자국 돈으로 세금을 걷지만 갚을 때는 달러로 갚아야 하니까요. 만약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양의 달러를 사려고 해도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큰 사건들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나라는 거의 전적으로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제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국제 제재와 부패, 잘못된 경제 정책이 겹치면서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화폐를 무작정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 결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결국 채무 불이행까지 이어진 거예요. 정치적인 혼란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정책도 계속 뒤바뀌는 경우 말이에요. 이전 정부가 빌린 돈을 새 정부가 갚기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에콰도르에서 2008년에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국가 부채의 일부를 불법적인 빚이라고 선언하면서 의도적으로 갚지 않겠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갚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럼 실제로 어떤 나라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지불을 못하거나 이자 납부를 좀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만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신용평가 기관들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해당 국가의 신용 등급을 낮추는데 이는 이 정부는 앞으로 제때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등급 하락이 갑작스럽거나 심각하면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잃을까봐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 나라에서 돈을 빼내려고 합니다. 정부 채권, 주식, 심지어 그 나라 돈까지 모든 것을 팔아치우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팔려고 하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급하게 나가야 하는 세일처럼 말이에요. 그 결과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자유낙하하기 시작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하는 모든 물건들이 훨씬 비싸집니다. 석유, 식료품, 의약품 같은 필수품들은 대부분 외화로 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같은 양의 달러를 사려고 해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자국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상점 선반이 텅 비기 시작하고 모든 물건의 가격이 치솟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매주, 때로는 매일 오르게 돼요. 정전도 자주 일어나고 생필품 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죠. 게다가 언제 자신의 은행 계좌가 동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서둘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모든 사람에게 줄 만큼 충분한 현금이 없어요. 이로 인해 은행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자신의 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일부 은행들은 계좌를 동결하거나 출금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어떤 은행들은 아예 문을 닫게 됩니다. 한 은행이 망하면 사람들은 다른 은행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돈을 빼내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공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면서 실업률이 치솟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실제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은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되고 때로는 폭동까지 일어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파산 상태가 되더라도 채무 불이행만은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누군가가 소송을 걸까 봐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지불 지연도 이런 끔찍한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뢰라는 것은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채무 불이행을 한 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보통 길고 고통스러워요. 채무 불이행 이후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예전에 돈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은 친구가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거절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먼저 기존 부채를 재구조화해야 해요. 갚는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빚의 일부를 아예 탕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죠. 이를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이런 제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손해를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이 위기에 처한 나라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파리클럽 같은 부유한 나라들의 모임에서도 부채 상환 연기나 재구조화를 도와주죠. 이런 기관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개 개입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은 공짜가 아니에요. 보통 엄격한 조건들이 따라붙는데 이를 긴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여야 해요. 때로는 공항이나 석유회사, 전력회사 같은 국유 기업들을 민간에 팔아야 하기도 하죠. 국민들은 보통 이런 조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국의 주권을 팔아버리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게다가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각종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거든요. 부채가 재구조화되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고 예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들도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여러 번 채무 불이행을 했지만 지금도 돈을 빌릴 방법을 찾고 있고 그리스는 오랜 기간의 고통스러운 개혁을 거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도 2022년 채무 불이행 이후 IMF와 협상을 통해 회복 과정을 시작했어요.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회복 사례 중 하나는 우루과이입니다. 2002년에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여파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IMF의 긴급 지원과 미국의 긴급 대출, 그리고 철저한 부채 구조 조정과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했어요.
지금은 칠레와 함께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됐죠. 그럼 부유한 나라들도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나라도 파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거래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통화로 빚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달러를 더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도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2011년과 2023년에 정치인들이 부채 한도를 놓고 다투면서 위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미국에는 부채 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빌릴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이에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미국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한도를 계속 높여왔어요. 그런데도 이런 정치적 갈등만으로도 시장이 흔들리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었습니다. 2011년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췄어요. 일본도 흥미로운 사례예요. 이 나라는 GDP의 260%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버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채가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국인들한테 진 빚이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게다가 일본은 인플레이션도 낮고 경제도 안정적이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국가는 개인이나 회사처럼 법정에서 파산 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없고 압류도 없고 그 나라의 국기도 여전히 펄럭이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그 파장은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 자체가 아니라 신뢰예요. 사람들이 정부의 빚 갚을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는 순간 투자자들은 도망가고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평범한 시민들이죠. 그래서 정부는 소송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신뢰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만은 피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